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6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석자의 주관적 개입이 없는 단일한 해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사례 3개를 푼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은 춘추점 서역에 나오는 사례인데, 대부분의 주역책 교과서 중에 상하로 나뉘어진 책에 있는 교과서에는 이 사례가 실제로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내용을, 첫 번째 사례인 실제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례 1번을 읽어보면은 채무자라는 관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채무자라는 관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관리가 사망을 하자 문상을 갔습니다. 근데 문상을 갔는데 이 죽은 관리의 처인 강씨의 미모가 너무 출중해서 채무자라는 사람이 그 여인에게 반하여 이 과부를 취하기 위해서 시초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초점을 치니까 택수공ቄ가 변하여서 지게인 택풍대각계를 얻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김상선 교수님이 쓰신 춘추점 서역 219페이지부터 232페이지 부분을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을 치니까 이렇게 이제 택풍대각계 이렇게 시초점이 나왔죠. 이 나왔는데 이 괴의 성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전점을 치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점을 쳤는데 이게 택수곤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초점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동전점에 의해서는 설명이 안 되죠. 이 점을 친 방법은. 그래서 시초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김상석 교수의 역으로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천지지수 55에서 이 숫자를 다 빼면은 45가 나옵니다. 45가 나왔는데 45를 빼면은 이제 10, 여기서 45를 빼면은 이제 영수가 10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효가 이제 변효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즉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번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영수가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상석 교수님은 이 9개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이제 역으로 다 추적을 한 거죠. 9개의 경우의 수는 김상석 교수님이 역으로 다 추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를 찾는 전제가 두 효가 9 또는 6인 경우이거나 네 효가 9 또는 6인 경우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두 효가 9 또는 6인 경우에는 A, B 경우로 나뉘고, 또 네 효가 9인 경우에는 9 또는 6인 경우는 다시 A, B로 나뉘는데, 이 사안은 본계의 변효의 효사로서 풀이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효를 구하는 방식도 이제 다음 시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는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택수공ቄ가 된 다음에 이렇게 택수공ቄ가 되었죠. 상께는 태, 합계는 수, 곤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세 번째 효가 666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변효가 되는 거죠. 이 걸린 데가. 그래서 이제 음이 강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택수공ቄ가 택풍대각계가 되죠. 대각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사안은 본계의 변효의 회사로 푸니까 택수공ቄ의 3효로 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수공ቄ의 3효, 6,3효로 풀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택수공ቄ가 어떤 게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수공ቄ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방식이니까 이제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 형, 정, 대인길, 무구, 유언불신. 곤은 형통하고 바르니 대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실천은 없고 말만 하니 믿지 않으리라. 다산. 곤은 형통하고 오직 곱고 바른 대인이라야 점을 쳐서 길할 것이고 허물이 없으리라.
군자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즉, 이 곤께는 곤란하다의 의미죠. 즉, 곤은 곤란하다, 공궁하다, 즉 궁하여 스스로 구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택수곤께는 상께가 태 연못이고 학계가 감의 물이죠. 즉 상께 태는 연못, 어린 소녀, 회절, 서쪽, 어두움, 기쁨, 가을, 말, 언어, 음식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감은 물, 험난함, 구덩이, 통함, 일, 노고, 수고로움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연못 아래에 물이 말라버린 상이 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상전을 읽어보면은 상활, 택무수, 곤, 군자이, 치명, 수지. 못에 물이 없는 게 곤이니 군자는 이로써 천명을 이르러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못에 물이 없는 것은 물이 몸 밑에 있으니 곤의 상이다. 이렇게 못에 물이 없으니 수초와 고기가 말라 죽게 되는데 이 상을 보고 곤궁한 지경에 처해서 생명을 버리고 그 뜻을 일한다. 즉 죽을 각오로 일을 추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택수곤께의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이 효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두 효가 9 또는 6인 경우, 즉 두 효가 9 또는 6인 경우 4개 효가 9 또는 6인 경우 이 전제가 해당되는데, 이 사안은 본계의 변효효사, 즉 6-3으로 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안이니까 이 택수곤께 6-3효를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누석, 거우진려, 이북이궁, 불견기처, 흉. 6-3은 돌에 고나여 가시덤불에 걸려 있음이니 그 집을 들어가도 아내를 보지 못하니 흉하다. 상활, 거우진려, 승강야, 이북이구, 불견기처, 불상. 진려의 몸을 의지한다는 것은 강을 타고 있음이요 그 집에 들어가도 철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상서롭지 못함이라. 조금 다른 설명은 거우진려를 가시나무에 의지한다. 즉 3효가 2효를 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택수군은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효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을 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치천 교수님은 이 일을 설명하시기를 곤은 돌 때문에 곤궁하여서 가시나무에 둘러싸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기에는 설령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벗어나 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내를 만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6-3의 지위는 부당히 제자리가 아니죠. 강의 자리에 음이 있고 중도 아니어서 어렵고 가난함이 극치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정치적 동지인 처마저 볼 수 없으니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돌에 걸려서 공경을 당하고 진려의 가시덤불에 의지할 것이다. 또는 그 집에 들어가도 아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련하여 계사전을 보면은 공경을 당할 바가 아닌데 공경을 당하니 이름이 반드시 욕된다. 의지할 바가 아닌데 의지하고 있으니 몸은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즉 욕될 뿐만 아니라 또 위태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니 어찌하여 아내를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수곤께를 받으니까 이제 이런 풀이를 하기를 6-3효 이 6-3효 효사를 가지고 본계의 변의 효사 6-3 택수곤을 3효의 효사로서 이렇게 점을 풀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대에 이 채무자의 관리가 이렇게 이제 죽은 관리 강씨를 이렇게 처로 삼으려고 할 때 이제 당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견해 대립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길하다의 논리를 보겠습니다. 즉 첫 번째 길하다의 논리는 길하다의 논리를 보면은 첫 번째 이게 상계가 태고 학계가 수니까 태는 막내딸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학계감은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니까 막내딸은 아내이고 둘째 아들은 남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짝이 되니까 길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흉하다는 반대의 논리가 있습니다. 진문자라는 사람은 또 전문가인데 반대의 논리를 펴니다. 즉 반대의 논리를 펴는 논리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택수곤께가 이렇게 6-3효가 변효가 되어서
이제 그 요렇게 보면은 변효가 되어 가지고 태풍대각계가 되죠. 태풍대각계가 되는데 이 학계인 감이 풍으로 변했죠. 감이 이렇게 풍으로 변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이 손으로 변했죠. 풍도 풍으로 변했죠. 즉 감이 손으로 변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감은 중남 남편인데 남편이 바람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바람을 따른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지계인 대각계는 상계는 태녀죠. 부인이고 학계는 바람이니까 즉 바람은 사물을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람은 아내를 떨어뜨린다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 1번 이야기와 2번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은 결국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지아비가 바람을 따르고 바람이 아내를 떨어뜨리니 결국 처로서 맞이할 수 없다. 즉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다. 채무자가 죽은 관리에 처인 강씨를 처로서 맞이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택수공께 6.3의 효사가 이북인궁 불경기처 그 집에 들어가도 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흉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는 이쪽은 이 점이 흉하다이고 이쪽은 길하다 이렇게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계속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길하다고 재반박을 하는 논리가 있는데 이렇게 흉하다고 설령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흉하단 흉사를 받은 사람은 이미 죽은 남편이지 그 남편이 흉사를 맞이한 것이지 나는 아니다. 채무자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관계는 일단 그 과부 강씨를 처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진행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흉으로 끝났습니다. 채무자는 본처 소생과의 갈등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게 돼서 흉으로서 이 개가 사실관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당대의 전문가들이 한쪽은 길하다, 한쪽은 흉하다 견해가 나뉘었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흉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죠. 이제 계에서는 이부기궁 불견기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점을 친 사람은 채무자이니까 그가 흉을 당하는 게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전문가들은 아니다, 길하다, 흉하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코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길과 흉 사이에 해석을 달리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은 이렇게 예측 시스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매체인 그걸 인정하고 결국에는 텍스트의 해석을 믿을만 해야 되는데 이 텍스트의 해석을 하는 자가 주관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흉의 주체를 두고 이제 채무자는 자기 합리화를 했고 또 그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지만은 집문자는 그게 아니다. 흉사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관련해서 방인 교수님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여기에 대해서 또 매우 그 좋은 설명이 있으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한번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텍스트를 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견해 대립이 나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주관의 개입이 없는 단일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아까 그 설명을 한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텍스트 정리는 이제 그 이 부분입니다. 전체 이 부분은 그 김상석 교수님의 책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교수님 책을 구해서 볼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은 한 번 더 구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